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2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교시 때는 사회과학의 특성과 접근 방법, 사회과학의 특성의 그 다음에 사회과학 패러다임, 과학 철학의 흐름,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그 앞에 실증주의까지 학습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두 번째, 해석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주의는 그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적 추론 능력, 그 다음 과학적 기술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인류의 미래 진보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실증주의와는 상반된 개념이다. 그리고 또 해석주의가 지향하는 연구 방법은 인식의 주관적 특성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말 그대로 실증주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경험과 또 관찰, 그 다음에 증명한 데 의의를 둔다면 해석주의는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다. 인간의 내면, 주관적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석주의는 말 그대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겁니다. 인간 행동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주의의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해석주의란 내적 어떤 주관적 토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는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해석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본다면 실증주의와는 반드시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상반되는 입장으로 연구 방법은 결국 인식의 주관적 특성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해석주의의 연구 목적은 뭐냐?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떤 눈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인간을 행하는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에서 주관에서 보다 연구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해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석주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해석주의의 연구 과정을 본다면 어떤 행동,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 인간이 하는 그 행동이 그 행동을 통해서 타인의 주관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사회 현실, 이런 걸 좀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내용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결국 사회 현실이 만들어지고 관계 형성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라는 그 실제는 그냥 없다. 사회라는 어떤 명칭과 용어는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체는 없다. 그리고 그 사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 인식 따라 이 사회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 해석주의에서 말하고 싶은 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집단의 의미 체계가 어떻게 창조되고 유지되는지를 서술하는 게 바로 해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주의는 결국 연구 대상자의 가치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내면의 세계에서 탐구하지만 사실은 관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석주의에서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식을 통해서 알리는 이러한 연구의 모든 과정이 결국 그냥 사회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관과 상호작용으로 그 사회현상을 창조한다. 요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석주의에서 그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그죠? 설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 대상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좀 좋은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주의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뭐 객관적인 이론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해석주의는 비교적 어떤 제한된 수의 표본으로 깊이 있는 이해, 그러니까 이제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죠. 개별 사례, 어떤 개인적 주관, 또 현상학적 느낌을 가지고 뭐 현장 연구, 참여 관찰, 이런 것 같은 어떤 질적 방법론을 주로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본도 작고 또 어떤 소수의 연구 대상들의 어떤 인식 속에서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회현상이나 삶의 관심에 대해서 심층적인 어떤 주관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해석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냥 해석주의 그러니까 용어가 무언가를 뭐 분석한다, 해석한다, 이해한다, 설명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인간의 내면의 주관적 경험,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세 번째는 바로 비판주의입니다. 비판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천하라, 행동하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험하고 검증하고 관찰도 중요하고 실천주의도 이해한다. 또 해석주의의 어떤 질적 연구, 인간의 주관적 경험도 존중한다. 그러나 가장 비판주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보단 행동이고 실천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판주의는. 자, 이 비판주의는 결국 그 정의를 내린다면 비판주의는요. 권한부여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파워먼트죠. 그 다음에 또 공호 패러다임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비판주의가 오늘날의 어떤 사회복지,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권한부여, 인파워먼트 모델. 그 인파워먼트가 뭐냐면 권한을 이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죠?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유의지에 따라 주도적으로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가 공급자 중심으로 또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어떤 비판적 사회과학주의,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가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인파워먼트인데 이 비판적 사회과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판주의는 억압에 대한 초점과 사실 추구보다는 어떤 억압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구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 사회과학, 그러니까 비판주의는 어떤 패러다임에 전념하는 연구 대상자는 양적 또는 뭐 질적, 그 다음에 뭐 개별 사례적 또는 보편적 접근 방법, 그다음에 뭐 다른 패러다임에서 선택된 요소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판주의는 결국 인간의 어떤 인식과 관계가 없이 해석주의랑 좀 관계없이 사회적 실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규칙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실제는 사회 제도와 사회적 관계 간의 모순, 뭐 긴장, 갈등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변함으로 사회적 실제 탐구를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의 질서에 적응하는 존재고 또 창조적으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를 가진 존재로 생각한다. 그게 바로 임파먼트죠.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어. 자기 주도 학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비판주의에서 바라보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진정한 사회적 조건을 폭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자, 여기 더 나은 세상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복지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사회복지계 최초로 공유 사이트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 이제 프로포절도 있고 취업 사이트 공고도 있고 사회복지계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당시 아주 이 더 나은 복지 세상이 사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길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비판주의. 그래서 이론을 구축을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면밀한 역사 비교도 중요시한다.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판을 하죠. 그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대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는다. 굉장히 일치성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비판주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주의 깊게 일단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내적 구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줘. 그래서 이 비판주의는 결국 연구 행위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사회적 실천은 어떤 다른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비판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네 번째는 크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20년 전부터 많이 썼던 용어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이 뭐냐? 말 그대로 다원주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라. 뭐 절대적인 가치를 좀 부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패러다임에서 강조했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뭐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뭐 진리의 확실성은 어떤 현대사회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어떤 본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제, 그 다음에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일단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뭐 따라가는 어떤 일체성이라기보다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보편적 기준에 보다 소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 뭐 다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을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사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볼 수 있냐? 이거에선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뭔가 목적은 어떤 보편적 진리, 법칙 또는 이론 탐색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성, 다양하다는 것은 특수성이죠. 특수성 아니면 또 뭐 우연성 이런 것들. 뭐 작은 이야기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주변부가 아니라 연구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당 대상에서 주변에 있었던 변방이었던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뭐 등등등등 이런 그 숨은 목소리를 찾아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자들을 어떤 불완전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연구자의 주관적인 특성이 연구에 미친 영향을
해체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과 그 한계를 숨기지 않고 그에 대한 반성을 연구 결과에 기록함으로써 독자의 해석과 이해를 도와준다. 요것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결국은 어떤 분명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연구 대상자 간의 불일치한 의견이나 다양한 접근 방식, 이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계몽운동 시기에 출발한 어떤 근대적인 관점의 기본적인 전제인 믿음, 인간의 합리성, 논리적 추론, 과학적 기술, 인류의 미래 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고 거부한다. 그런 입장이고, 어떤 인간의 직관, 감정, 상상력, 개인의 경험들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서 한눈에 정리가 돼 있죠.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보면 연구 목적을 먼저 보면은 실증주의는 어떤 원리를 통해 사현상을 예측 통제하는 거라면 해석주의는 그 연구 대상자의 의미 있는 사회 행위, 주관적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비판주의에서는 기존 사회 질서와 억압 구조로부터 변화, 비판하고 또 새로운 거 창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 이론성, 논리성 이런 것보다 작은 목소리, 다양성 이런 것들 좀 존중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의 역할이나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좀 나죠. 실증주의는 어떤 주관적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자. 해석주의에서는 실제에 대한 진리라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함께 한다는 거고, 비판주의에서는 어떤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에 존재하는 그런 것 반성과 성찰도 하고 연구 대상자의 어떤 적극적인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또 개선을 좀 추구하고, 사실 비판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창의적 표현 방식을 통한 연구 결과, 다양성 존중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사회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증거 기반 실천. 사실 이제 요번에 배운 게 증거 기반 실천, 요게 좀 중요하죠. 이 증거 기반 실천은 영어로 EBM이라고 그래요. EBM. EBM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 증거 기반 실천은 결국 의료 분야에서 많이 썼었어요. 의료 분야에 쓰는 걸 EBM이라고 해요. EBM. EBM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 이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조사 결과를 어떤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전문직의 어떤 전통적인 지식 보급 수단이었던 저서들에서 많은 오류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기반 실천, 그러니까 이제 EBM에서 EBP로 바뀌는 거죠. EBN은 이제 그 M이라는 게 메디컬 쪽이라면 이 EBP는 프랙티스, 이제 증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기반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에 비추어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결정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증거 기반 실천이 사회복지 영역에 왜 등장했냐 살펴본다면 기존에 어떤 사회복지 실천이 과학적이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반성을 통해 가지고 그죠? 전문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실천이 이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결국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실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전문직으로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복지사들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실천을 수행한다는 게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동료의 판단, 슈퍼비전, 기관의 전통, 그다음 전문가 간의 합의, 권위 이런 것들이 크게 의존한다는 경향이 많이 문제가 되어왔죠. 그래서 이러한 반성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과학적 조사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된 결과가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증거 기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권위나 전통에 근거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논리에 의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 증거와 논리는 조사 연구의 수행에서 과학적 방법의 두 가지 특징인 경험적 지지라든지 논리적 지지 이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가는 자신의 사례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어떤 타당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을 해서 자신이 발견한 어떤 증거의 경험적 타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 기반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과학적 실천을 위해서 활용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는 자료를 찾고 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가 증거 기반 실천을 수행하도록 실천 현장에 환경적 자원과 여건이 일단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증거 기반 실천의 기본적인 전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반 실천은 그 정의하고 이 단계를 좀 살펴본다면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증거 기반 실천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최선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어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을 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증거 기반 실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반 실천의 단계를 본다면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답변 가능한 실천 질문을 전환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찾고 세 번째는 이 수집된 과학적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검토 결과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 결과를 평가, 피드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증거 기반 실천의 이제 5가지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왜 증거 기반 실천이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자, 결국은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장의 지식의 축적성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증거 기반 실천이 필요하다.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은 책무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거기에 대한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 대상인 인간을 이해하려는 데서 탐색이 시작되죠.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현상을 알지 못한다. 거기부터 비롯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겸손하고 또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지체계는 상당히 비합력일 수도 있는 거고 내 경험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설사 자신이 맹신하고 확고한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믿고자 하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세는 결국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늘 비판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의 원재료인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회복지 실천과 책임 있는 자세가 바로 책무성이다. 이렇게 이 교육 현장에서 과거의 30년 전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지금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진보적이고 발전한 것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전을 좀 못한 거죠. 공교육도. 그런 것처럼 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인가 어떠한 지식도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는데 적어도 타당한 근거, 그 다음에 타당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라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지식의 유효성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욕구를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개인, 가족, 집단 및 사회는 바로 욕구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입의 유효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만약에 검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과학적 지식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게 바로 증거 기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 과학적 방법의 검증의 유용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무성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조 1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활용할 책임이 있다. 이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에요. 2조 1항에 이 과학적 기반, 그러니까 증거 기반 실천이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회복지 실천장에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냐? 실천 현장으로 봤을 때는 이 지식의 축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행동을 사정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의 모델은 의료 모델이었어요. 어떤 치료적 접근.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환자로 보고 클라이언트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접근했는데 196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의료 모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안을 접근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유익이 되는 체계가 변화를 시키는데 주목이 되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아동의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어떤 개인의 내적 기질에 있지 않고 이중구성 메시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체계에 있다. 어떤 부적적인 상호작용에 있다.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학적 모델로 적용해가지고 가족 문제를 사정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현장 중심으로 탈바꿈했죠.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지식들은 불안정한 인간과 또 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절했던 거 보는 것들이 과거에는 적절했고 보이는 지식이었던 것들이 현재와 또 미래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입장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불완전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떤 지식 개발에 스스로 힘을 써야 한다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어떤 상황들은 어떤 하나로 유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개별적이고 또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직접 지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구성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 과정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축적하는 노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증거 기반 실천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여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입에 분명한 효과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더불어 또 실천 개입의 책무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그 노력의 인하로 이제 가능한 최고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또 기존의 과학적 조사 연구를 평가해가지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오늘 배우는 증거 기반 실천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 중요시되는 이 사회복지 실천장에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결국 서비스의 기회는 박탈되고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은 기본 가치가 무색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기반 실천을 위한 연구 방법의 이해는 결국 보살핌, 돌봄과 온정, 사랑 같은 당사자의 입장을 지향하는 어떤 사회복지 가치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구자료 이해와 또 이런 활용과 노고를 겪고 이런 사회복지사와 또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증거 기반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주차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